왕을 찾아서를 읽었습니다. 96년에 나온 책인데 저는 2014년에 문학동네 한국문학 전집으로 나온 버전을 읽었어요. 성석재 작가가 1960년생이니까 그가 37일 때 나온 책이네요. 평소에 책을 잘 안 읽던 저는 성석재 작가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간혹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로 그의 이름을 언급했던 것은 기억을 해요. 누군지는 잘 몰랐지만 성석재라는 이름이 꽤 괜찮은 이름이다 생각을 했어요. 개성적이고 감각적이면서도 안정감이 느껴진다랄까? 그래서 왠지 끌리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왕을 찾아서는 작가가 쓴 첫 장편 소설인데요. 이걸 읽고는 사람들이 왜 이 작가를 좋아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읽으면서 실없이 웃기도 했고, 너무 재밌어서 소리를 내서 읽어보기도 했고요. 책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인 마사오를 떠올리면서는 제 마음 한켠이 찌릿해지기도 했어요. 1996년이면 제가 슈퍼 선데이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열심히 볼 때고, 그때 웃음 코드는 지금과는 또 달랐는데, 2017년에 읽어도 너무 재밌는 이 책을 관통하는 유머를 그때 알았더라면 나의 청소년기가 얼마나 풍요로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왕을 찾아서는 장원두라는 화자의 회고예요. 현재 도시에 살고 있는 화자는 자신의 영원한 영웅이었던 마사오라는 인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향합니다. 마사오는 화자가 어린 시절부터 우러러 보았던 고향의 건달이에요. 여느 건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서사를 지녔던 사람인데요. 그는 온 마을이 동경하는 거리의 왕이죠. 마사오에 대한 묘사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중 하나를 한번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210쪽이고요. 마사오가 몰락에 접어든 시점이에요. 마사오가 중풍으로 쓰러진 다음 지역은 힘의 중심이 빈 것처럼 보였다. 그 빈 중심이 태풍의 눈이라도 되는 양 사면팔방에서 크고 작은 일이 터져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지역의 시골에 있는 한 순경의 팔이 잘렸다. 지역에서 가장 아리따운 아가씨가 납치되어 실종되었다. 지역 중심부에 있는 건물주가 대낮에 테러를 당해 쓰러졌다. 어느 민주투사가 비밀 조직을 만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또 파출소가 괴청년들의 기습을 받아 유리 한 장 성한 게 없이 전파당했다. 그 외에도 사소한 싸움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났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마사오가 없어서 그렇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사람들은 마사오가 어서 자리를 걷고 일어서기를 바랐다. 그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의 자리가 빈 다음 그가 지역의 평온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재판관, 시장, 의원, 언론인, 배우의 기능을 겸한 위대한 인물임을 실감했기 때문이었다. 누구도 그만한 일을 할 수 없었고 그만한 영향력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마사오가 사람들이 원해서 쓰러진 게 아니고 사람들이 원한다고 자리 걷고 일어나는 게 아니었으므로 조심스럽게 후계 문제가 거론되었다. 이랬던 마사오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화자가 지역이라 불리는 고향으로 가죠. 문상을 하러 고향에 간 화자가 거기 머문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책은 장장 350페이지가 넘어요. 마사오가 죽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치중하지 않고 그가 태어났던 광복 이전의 과거사까지 포괄을 하기 때문인데요. 화자의 어린 시절,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텔레비전으로 복싱을 보던 시절의 얘기도 나오고, 박치기 대왕, 술꾼, 화가, 점쟁이 등등 각기 다른 분야의 영웅들이 넘쳐났던 그런 신화적 시절의 얘기도 나오고, 영웅들 중에 우두머리 격인 마사오의 일대기를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화자가 혈기왕성한 친구들과 가출해서 설치고 다니던 시절 얘기도 나오고, 첫사랑 얘기도 나오고, 나중엔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든 마사오가 몰락을 하고 그 자리에 진출하려는 새로운 건달들의 흥망사, 명예와 의리와 우정과 배신으로 점철된 변두리 남자들의 세계를 아주 맛깔나게 담아내고 있어요. 하지만 비장하지는 않고
읽으면서 내내 뭔가 어딘가 되게 우프다라는 인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소설을 요약해 보자면 마사오는 그를 시기한 조창룡이란 건달에게 한쪽 팔을 잃게 되는데요. 여기서 박재천이란 또 다른 건달이 조창룡 밑으로 들어가 도움을 주죠. 조직이 없는 마사오와는 달리 조창룡은 조직폭력배고요. 박재천은 화자의 소꿉친구이자 소문을 가공하고 뻗뜨리는데 일가견이 있고 욕심이 많고 처세가 매우 뛰어난 인물이에요. 영웅이 되지 못한 조창룡은 결국 밀려나고 그 자리를 박재천이 장악하면서 소설이 끝이 나요. 한편의 깡패 영화 같죠. 이런 걸 보면 재천이란 인물이 여러모로 비호감인데 화자는 그걸 알면서도 어찌어찌 재천의 시나리오에 가담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랑했던 여자도 잃고 또 존경했던 영웅도 잃은 채 신화 시대가 끝나는 걸 한탄하는 연약한 현대인의 모습으로 나와요. 소설 뒤에 달린 문학평론가의 해설을 보면 몇 가지 의미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데 이 해설의 언어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해설에 담긴 이 책의 깊은 의미보다는 이 소설이 정말 즐거운 독서 경험을 선사해줘서 참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 우선적으로 드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내 취향을 저격하는 말을 화자는 저렇게 쉬지도 않고 날려대지? 책 속에 들어가서 화자와 친구하고 싶다. 정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나의 왕은 누굴까 하고 또 묻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마사오 같은 완벽한 왕이 살아있고, 소설에 등장하는 세이 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장미향을 흘리며 청년의 마음을 흔들던 시절, 그런 왕이 여인이 나에게도 있었던가? 신화가 숨쉬던 시절이 나에게도 있었던가? 있었더라도 그런 시절은 이제는 완전히 막을 내린 걸까? 그렇겠지? 다시 돌아갈 순 없겠지 하면서 아스라이 사라진 아름다운 신화 시대에 대한 동경과 회한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화자의 고향인 이 지역이라는 곳도 참 신비스러운 곳인 것 같아요. 신화 속에 존재할 법한.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묘사를 끝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화자가 버스를 타고 지역으로 가는 길에 나오는 문장들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온 비안개가 척척 얼굴에 감긴다. 이 신비한 장막을 넘어가면 지역이 나오리라. 이곳에 상존하는 비안개는 지역과 다른 곳을 구별하게 하는 독특한 것으로 바로 이것 때문에 지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지역을 바로 찾지 못한다. 또 이 장막의 안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망할 놈의 비안개 때문에 지역을 떠나기가 힘들다고 불평한다.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것 같다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리라고 속삭이는 것 같다고. 실상 비안개는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통하는 산과 산 사이의 통로에 나타나는 자연 현상이다. 산의 숲에서 생겨난 습기가 빠른 속도로 비좁은 통로를 빠져나오며 열을 빼앗긴 차가운 기단에 부딪혀 떠다니는 물방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세심한 사람은 물방울 입자가 만들어질 때 그 중심에 혹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울분이나 떠난 사람들의 미련, 회한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낼지도 모른다. 혹은 병든 몸으로 고개를 넘어오다 지쳐 쓰러진 귀양자들의 원혼이 음울한 비안개로 변해 떠나려는 자의 눈을 가리고 성한 몸으로 씩씩하게 돌아오는 자의 발을 미끄러지게 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다. 기쁨과 사랑, 출세와 영광을 신비롭게 장식하는 운무라면 또 어떻다는 말인가. 성석재 작가의 왕을 찾아서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 작가가 쓴 다른 작품들을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